평양 중심부 엘리트 학교에서 10년을 가르쳤던 나는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충성심 높은 교사로 표창도 받았고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가르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2019년 3월 우등생 5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들의 책상은 비었고 이름은 출석부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나는 금지된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평양 중심 구역에 위치한 제1중학교는 간부 자녀들이 다니는 엘리트 학교였고 나는 그곳에서 10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28배 나이에 교편을 잡은 것은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나는 그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도착하면 교실 청소부터 시작했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칠판에 그날의 수업 목표를 정갈하게 적어두었다. 교단에 서면 35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는 그 순간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수업은 언제나 교과서에 충실했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업적을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었다. 학생들은 나를 따랐고 학부모들은 나를 신뢰했으며 학교당 비서는 나를 모범 교원으로 추천했다. 2015년에는 김일성 훈장을 받았고 교직원 회의 때마다 모범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퇴근 후에는 당 생활 총화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에는 학생 가정 방문을 다녔다. 내 삶은 규칙적이었고 미래는 예측 가능했으며 나는 그 안정감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2018년 겨울부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배급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교무실 난방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학생들 중 몇몇은 겨울 교복이 해지고 낡았는데도 새 것으로 바꾸지 못했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곧 나아질 거라 믿었다. 당에서 발표하는 경제 발전 소식을 듣고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했다. 그해 봄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은혁이라는 남학생이었는데 함경북도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고 때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를 총명한 학생으로 평가했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은혁이 수업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으며 가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2019년 2월 나는 은혁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다. 작고 여인 여성이었는데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창문을 통해 은혁이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개인의 어려움은 집단의 승리 앞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나는 그것을 믿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가장 앞줄에 앉던 5명의 우등생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은혁과 그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출석부를 펼쳤고 그들의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 밤 교무부장이 직접 그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설명도 함께 적혀 있지 않았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남은 학생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첫 교시가 끝나고 교무실로 가서 부장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정 사정으로 전학 갔다고 했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았다. 5명이 같은 날 동시에 전학을 간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특히 은혁처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기 중간에 떠난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주제를 바꿨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은혁이는 언제 돌아오냐고 했고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교과서 내용으로 시선을 돌렸다. 개인적인 질문은 수업과 관계없다고 말했고 학생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고 나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단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빠졌고 칠판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저녁 무렵 학교를 나서는데 교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있었다. 보이부 차량처럼 보였고 2명의 남자가 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혁과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그들 가족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일까? 하지만 어떤 설명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고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교장은 평소와 달리 딱딱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고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실종 학생 관련 조사 협조 요청서였고 내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5명의 학생이 불법 월경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현재 소재 파악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숨이 막혔고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교장은 나에게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학생들에게도 일체 언급 금지라고 못 박았다.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은혁과 친구들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양의 엘리트 학생들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아이들이었으며 체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들이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 했을까?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으며 가슴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 8시 나는 학교에 홀로 남아 있었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퇴근했고 야간 경비도 건물 반대편에 있었다. 교무실 책상 위에는 낮에 교장이 보여준 서류와 비슷한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정리를 시작하자마자 손이 멈췄다. 서류 중 하나에 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단과 처리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다. 부모는 이미 구금되었고 조부모는 지방으로 추방되었으며 은혁과 4명의 친구들은 국경에서 체포되어 현재 취조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류를 계속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최근 3년간 평양에서만 300여 명의 청소년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통계, 그중 절반 이상이 엘리트 가정 출신이라는 분석, 그리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처벌 방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5세 이하는 교화소 3년, 16세 이상은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교사들에 대한 지침이 적혀 있었다. 탈북 시도 학생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사상 검증 대상이 되며 필요시 재교육 또는 직위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난 며칠간 동료 교사들이 나를 피했던 이유를 이해했다. 그들은 나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 역시 이제 체제의 의심을 받는 위치에 놓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으며 교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져 눈을 감았다.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놓으려는데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다. 탈북 방지 교육 강화 지침이었는데 학생들에게 국경 지역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탈북자 가족의 비참한 최후를 교육하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어떤 가족은 3대가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어떤 경우는 공개 처형되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메스꺼움을 느꼈고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10년간 나는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학생들에게 충성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서류들은 내가 알던 세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등생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 이유, 그들의 눈빛에 담겨있던 절망, 은혁이 창밖만 바라보던 그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1시간 넘게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경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피가 안 도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교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원래 위치에 정리했고 불을 끄고 학교를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평양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걸어서 집으로 가는 30분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고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 멀리 대동강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벽 4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 남아 거짓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4월이 되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수업을 했고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읽었으며 당 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료 교사들은 여전히 나를 멀리했고 교장은 가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위부 차량이 교문 앞에 서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대동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봄 해빙으로 불어나 있었고 물살이 거세게 흘러갔다. 강 건너편 평양 시내가 보였고 고층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10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강물조차 자유롭게 흐르는데 나는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강을 바라보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모두 같은 표정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고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꺼냈다. 3년 전 중국에서 온 친척이 몰래 건네준 USB였고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들어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발각될까 두려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자 낯선 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아무 제약 없이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새벽 2시까지 영상을 보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세상이라면 내가 살아온 30년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은혁의 어머니였는데 채소를 팔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뺨은 푹 꺼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은혁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했고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화소로 갔다고 했고 5년형을 받았다고 했다. 15살 아이가 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에 숨이 막혔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시장을 나와 학교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거짓을 가르칠 수 없었고 학생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없었으며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은혁과 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시도했던 그 선택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적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고 브로커를 찾아야 했으며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10년간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다. 금반지, 시계, 텔레비전까지 암시장에 내놓았고 한 달 만에 5,000달러를 마련했다. 브로커 정보는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3주가 걸렸다. 매일 밤 계획을 수정했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두려움은 항상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곳에 남았을 때 느낄 후회였다. 5월 중순 나는 브로커를 통해 동행자들을 만났다. 평양에서 20km 떨어진 외곽 지역의 낡은 집 지하실이었고 캄캄한 계단을 내려가자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방 안에는 4명이 앉아 있었고 브로커는 우리를 소개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서로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고 나는 그냥 선생이라고 불렸다. 첫 번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0대 후반의 부부였고 아이를 중국에서 낳고 싶다는 이유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네 번째 사람은 50대 남성이었는데 함경북도에서 군 생활을 했고 국경 지리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맡기로 했고 브로커가 그를 신뢰할 만하다고 보증했다. 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둥글게 앉아 계획을 논의했다. 출발일은 5월 28일로 정했고 집결지는 무산 근처의 한 마을로 결정했다. 각자 다른 경로로 이동해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국경을 넘는 시간은 자정으로 잡았다. 두만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였고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간을 택하기로 했다. 그날 밤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각자의 사연을 조금씩 나눴다. 40대 여성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50대 남성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고 은혁과 우등생들 이야기를 꺼내자 방안이 숙연해졌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위험한 여정을 선택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모임을 마치고 지하실을 나설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전 50대 남성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정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되돌아갈 수 없고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악수를 나눈 뒤 각자의 길로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출발 준비에 몰두했다. 학교에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휴가를 신청했고 일주일간의 허가를 받았다. 동료 교사들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10년간의 삶을 돌아보았다. 대학 졸업장, 교사 임용장, 김일성 훈장 증서,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들, 모두 이제는 의미 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옷 몇 벌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전 재산인 $5,000를 넣었다. 출발 이틀 전밤 마지막으로 교실을 찾아갔다. 학교 경비에게는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둘러댔고 교무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교실은 고요했고 칠판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생들 책상을 하나씩 만지며 걸었고 은혁이 앉았던 자리에서 멈췄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책상 모서리에는 그 아이가 연필로 작게 새긴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곳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교실을 나와 학교 건물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10년간 매일 걸었던 복도, 수백 번 올랐던 계단, 무수히 서 있었던 교무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될 것이다. 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 잠긴 학교 건물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틀 후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얼굴도 다시는 평양 거리를 걷지 않을 것이었다. 5월 28일 새벽 5시 나는 평양역에 도착했다. 기차는 6시 30분에 출발 예정이었고 목적지는 청진이었다. 역사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군인들과 보안원들이 곳곳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고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려 애썼다. 손에는 어머니 병문안 간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꼭 쥐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검표구를 통과할 때 보안원이 내 표를 꼼꼼히 확인했고 배낭을 열어보라고 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지퍼를 열었고 그는 옷가지들을 뒤적였다. 다행히 돈은 허리춤에 숨겨놓았고 배낭에는 의심받을 만한 물건이 없었다. 보안원은 증명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켰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고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고 기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고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으며 내가 10년간 살았던 아파트 단지도 희미하게 보였다.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가슴 한편에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것도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밀려왔다. 이제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감시받지 않아도 되며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는 8시간을 달렸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평야가 지나가고 산이 나타났으며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지만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피했다. 점심때가 되자 가지고 온 주먹밥을 꺼내 먹었는데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가득했다.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 동행자들은 제 시간에 도착할까? 브로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오후 2시 기차가 청진역에 도착했고 나는 서둘러 내렸다. 역 광장은 평양보다 훨씬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더 남루했다. 장마당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고 약속한 장소인 국수집을 찾았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브로커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로 인사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무산으로 출발했고 나도 1시간 내에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트럭 뒤에 숨어서 가야 하며 검문소를 3군데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국수 한 그릇을 시켜 억지로 먹었고 화장실에 가서 허리춤에 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가게로 돌아오자 브로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를 뒷골목으로 안내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짐칸에는 석탄 자루들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라고 했고 나는 주저없이 기어들어갔다. 트럭이 출발하자 석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고 몸이 덜컹거릴 때마다 자루들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었고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없었다. 3번 정도 트럭이 멈췄고 그때마다 검문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다행히 석탄 자루를 뒤지는 일은 없었고 트럭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췄을 때 브로커가 자루를 치우고 나를 꺼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하늘이 보였고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무산에 도착한 것이었다. 브로커가 나를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불이 꺼진 빈집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뒷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4명의 동행자들이 모두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50대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고 나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석유 램프 하나가 방 중앙을 밝히고 있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천이 쳐져 있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순찰대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안내자는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자정이 되면 이 집을 나와 산길로 30분을 걸어야 하고 그곳에서 두만강 변까지는 2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했다. 강을 건너는 데는 10분 정도 걸리지만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불규칙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쪽에는 브로커의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갈 거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다. 40대 여성은 손이 계속 떨렸고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안내자가 각자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나눠주며 말했다. 강을 건널 때 배낭을 이 안에 넣어 물에 젖지 않게 하라고 했고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순찰대가 총을 쏠 수도 있고 개를 풀어놓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11시가 되자 안내자가 일어나 창문 밖을 살폈고 돌아와서 준비하라고 말했다.
모두 배낭을 챙겼고 비닐봉지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고 신발이 제대로 묶였는지 3번이나 확인했다. 젊은 아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이 그녀를 껴안고 등을 토닥였다. 40대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다. 아마도 남편 사진이었을 것이다. 11시 30분 안내자가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한 뒤 우리를 불렀다. 한 명씩 간격을 두고 나가라고 했고 나는 3번째 순서였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산길은 좁고 가팔랐으며 발밑에 돌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앞서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겨우 보이는 정도였고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등 뒤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고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30분쯤 걸었을 때 안내자가 멈춰 섰고 우리를 나무 뒤에 숨게 했다. 저 아래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고 순찰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모두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나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다행히 순찰대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안내자가 다시 출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강 건너편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안내자가 우리를 강변 바위 뒤에 모이게 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배낭은 모두 비닐봉지에 잘 쌓여 있었고 신발도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는 강물이 허리까지 올 수 있으니 서로 손을 잡고 건너라고 했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절대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40대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악력만큼은 단단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우리는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신발을 적시고 발목을 감쌌다. 안내자가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젊은 남편, 나 40대 여성, 젊은 아내 순서로 손을 잡고 이어졌다. 강바닥은 돌멩이로 가득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다. 물은 점점 깊어져서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으며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세게 우리 몸을 밀어냈다. 3걸음을 더 나아가자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 배낭을 든 손에 힘을 주느라 팔이 저렸다. 40대 여성은 키가 작아서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그녀의 손에서 공포가 전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 바닥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쏟아졌고 잠깐 동안 주변이 환하게 보였다. 그 순간 안내자가 급히 멈춰 섰고 우리도 따라 멈췄다.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순찰대였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고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내자가 낮게 속삭였다. 물속에 몸을 낮추라고 했고 우리는 허리까지 차오른 강물 속으로 몸을 더 낮췄다.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추위에 이가 덜덜 떨렸다. 젊은 아내가 작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손을 꽉 쥐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참았다. 물소리만 가득한 정적 속에서 심장이 귀청을 때릴 듯 쿵쾅거렸다. 불빛이 우리에게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을 비췄다.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온몸이 경직되었으며 물의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순찰대가 방향을 틀어 상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내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따라 움직였다. 강의 중간 지점을 넘어서자 물살이 더욱 거세졌다. 발밑에 돌들이 불규칙했고 한 번은 4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있는 힘껏 그녀를 잡아당겼고 앞에 젊은 남편도 멈춰서서 균형을 잡도록 도왔다. 그녀는 물을 꿀꺽 삼키며 기침을 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다시 천천히 나아갔고 마침내 물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국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이 무릎까지 낮아졌을 때 젊은 아내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체력이 다한 것처럼 보였고 남편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서지 못했다. 안내자가 돌아와서 그녀를 업었고 우리는 속도를 높여 강변으로 향했다. 마침내 발이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더욱 커졌다. 이제 북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었고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다. 강변 풀숲으로 기어 올라가자 전신이 물에 젖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안내자가 주변을 살피고는 조금만 더 가면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를 따라갔고 100m쯤 걸었을 때 작은 농로가 나왔다. 거기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우리를 재촉했다. 서둘러 차에 타라고 했고 우리는 젖은 몸으로 뒷좌석과 트렁크에 몸을 실었다. 차가 출발하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두만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고 북한 땅의 불빛들이 아득히 멀어져 갔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고 내가 정말로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차는 1시간을 달렸고 새벽 2시쯤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멈췄다. 중국인 브로커가 우리를 집 안으로 재빨리 안내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방은 좁았고 가구라곤 낡은 이불 몇 장과 물통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어 널었고 브로커가 가져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으며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다. 40대 여성은 심하게 기침을 했고 젊은 아내는 계속 울먹였다. 브로커가 뜨거운 물과 라면을 가져왔고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에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다. 배를 채우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고 모두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공안의 발걸음처럼 들렸고 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악몽 속에서 순찰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낮에 깨어났을 때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40대 여성은 열이 심하게 올라 누워 있었고 브로커가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복을 기다려야 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시키기 때문에 들키면 끝이라고 했다. 창문도 열지 말고 큰 소리도 내지 말며 밤에만 화장실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음 단계 계획을 설명했다. 여기서 이틀 더 머물다가 5일 후 야간에 이동할 것이고 목적지는 선양이라고 했다. 선양에서 다시 대기하다가 베이징으로 가고 그곳에서 몽골 국경 쪽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여정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추가 비용이 1인당 3,000달러 더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당황했다. 처음에는 5,000달러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국경을 넘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브로커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안내자가 브로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다.
돈을 못 내면 여기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고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했다. 우리는 절망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각자 가진 돈을 모두 꺼냈고 다행히 합치니 필요한 금액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불안해졌다. 브로커는 돈을 받아가고 나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음식을 더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40대 여성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침도 심해졌고 숨쉬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브로커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나고 공안에 신고될 것이라며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 부부가 그녀를 돌봤고 나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우리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고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나흘째 브로커가 내일 밤에 출발한다고 통보했다. 40대 여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라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고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옷은 모두 말랐지만 냄새가 심하게 났고 몸도 씻지 못해 불쾌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것, 한국까지 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밤이 되자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또다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고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혁과 그 아이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 그들은 어디까지 갔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6월 3일 밤 10시, 우리는 안전가옥을 떠났다. 브로커가 우리를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선양행 야간 버스를 타라고 지시했다. 표는 이미 끊어져 있었고 우리는 각자 다른 좌석에 앉아야 했다. 절대 서로 아는 척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며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를 들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주변 승객들이 모두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앞쪽에 40대 여성이 앉아있는 게 보였는데 그녀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다. 옆 승객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고 나는 긴장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승객은 곧 관심을 거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버스 안에 탈북자가 5명이나 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도망 중이라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3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운전사가 15분 휴식이라고 방송했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다. 나도 따라 내렸지만 화장실만 다녀왔고 매점에는 가지 않았다. 돈도 없었고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두려웠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고 드러난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손을 씻고 나와 버스로 돌아가는데 공안 차량 한 대가 휴게소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애써 평온한 걸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1시간 뒤 버스가 갑자기 검문소 앞에서 멈췄다. 공안 2명이 버스에 올라탔고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는 신분증이 없었고 브로커가 준 가짜 서류만 있었다. 공안이 점점 뒤쪽으로 오고 있었고 앞쪽에 젊은 부부가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손에 쥐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공안이 내 앞에 섰고 신분증을 내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고 그는 꼼꼼히 살펴보았다.
중국어로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브로커에게 배운 대로 선양의 친척 병문안 간다고 대답했다. 중국어 억양이 어색했고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다시 서류를 보고 나를 쳐다보고 또 서류를 보았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공안이 서류를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통과한 것이었다. 공안이 버스에서 내리고 다시 출발하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40대 여성도 통과했고 젊은 부부도 무사했으며 안내자도 문제 없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새벽 4시쯤 선양에 도착했다. 터미널은 한산했고 우리는 각자 흩어져 밖으로 나갔다. 약속한 장소는 터미널에서 500m 떨어진 주차장이었고 거기서 다음 브로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남자가 우리를 확인하고는 빨리 타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선양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고 30분쯤 달린 끝에 또 다른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이번 집은 이전보다 조금 나았고 방도 2개였다. 브로커가 물과 빵을 주며 말했다. 여기서 이틀 쉬고 베이징으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베이징까지 가는데 1인당 2,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브로커는 싫으면 여기서 내리라고 했고 우리는 또다시 돈을 모아야 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선양 안전가옥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브로커는 처음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뿐이었고 화장실도 하루에 2번만 갈 수 있었다. 40대 여성은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약도 받지 못했고 젊은 아내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브로커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이것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식으로 대했다. 안내자가 강하게 따지자 브로커는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3일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브로커가 갑자기 나타나 안내자를 따로 부르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창문도 쇠창살이 쳐져 있어 열 수 없었다. 젊은 남편이 문을 부수려 했지만 튼튼해서 소용없었다. 우리는 갇힌 것이었다. 40대 여성이 울기 시작했고 젊은 아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중 한 목소리는 안내자의 것 같았다. 문이 열렸고 브로커와 함께 낯선 중국인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공안처럼 보였고 우리를 쳐다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말했다.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다.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몽골 국경으로 간다고 했으며 비용은 1인당 5,000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경악했다. 이미 모든 돈을 다 냈는데 어디서 5,000달러를 더 구하란 말인가. 젊은 남편이 항의했다.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다. 브로커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싫으면 공안에 넘기겠다고 했고 실제로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렸다.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될 것이었다. 40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돈이 정말 없다고 가진 것을 다 줬다고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무표정했고 낯선 중국인 2명은 비웃기까지 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내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브로커는 그가 먼저 떠났다고 대답했다.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고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무력했고 이 낯선 땅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브로커는 3일의 시간을 줬다. 그 안에 돈을 구해오거나 아니면 공안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다시 잠기자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 다음 날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젊은 남편은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나는 다른 브로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폰도 없었고 이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다. 40대 여성은 계속 울었고 젊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혁과 그 아이들도 이런 배신을 당했을까? 그들도 이렇게 절망했을까? 그래서 결국 잡힌 걸까? 이틀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젊은 남편이 그에게 사정했다.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젊은 남편이 통화료를 주겠다며 마지막 남은 돈 $200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휴대폰을 건넸고 5분만 주겠다고 했다. 젊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연결되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친척이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친척은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틀 내에 중국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희망을 되찾았다. 친척의 송금이 도착하기까지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브로커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설령 돈을 준다 해도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것이고 끝없이 착취당할 것이 분명했다. 젊은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돈이 도착하면 그것을 미끼로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동의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으며 브로커는 항상 감시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이 집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복도와 다른 방들을 눈여겨보았고 브로커가 드나드는 패턴도 관찰했다. 밤 11시쯤 되면 브로커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새벽 1시쯤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출입문은 현관 쪽에 하나, 뒷문이 하나 더 있었다. 뒷문은 부엌을 통해 나가야 했고 거기서 나가면 작은 마당이 있었다. 마당 담장은 2m 정도 되었고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어떻게 방에서 나가느냐는 것이었다. 젊은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다. 브로커가 술에 취한 틈을 노리자고 했다. 돈이 도착했다고 알리면 브로커가 확인하러 올 것이고 그때 제 앞에서 열쇠를 빼앗자는 계획이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젊은 남편이 브로커를 제압하고 나와 젊은 아내가 열쇠를 찾으며 40대 여성은 문을 지키기로 했다. 모두 긴장했지만 각오를 다졌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다. 6월 13일 송금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젊은 남편의 친척이 $20,000를 보냈고 브로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브로커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그날 저녁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밥과 고기, 채소가 담긴 도시락이었고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브로커는 내일 베이징으로 출발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각자 가방을 챙겼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밤 11시 브로커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고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1시간을 더 기다렸고 자정이 지나자 젊은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큰 소리로 브로커를 불렀고 급한 일이 있다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 두드리자 짜증 섞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술에 취한 브로커가 나타났다. 뭐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젊은 남편이 그를 밀쳐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브로커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젊은 남편이 그의 위에 올라탔다. 브로커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나는 베개로 그의 입을 막았고 젊은 아내가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열쇠 뭉치를 찾아냈고 우리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브로커를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갔으며 복도를 따라 부엌으로 달렸다.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담장을 넘기 위해 서로를 밀어 올렸고 40대 여성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렸다.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을 때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다. 뒤에서 브로커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지만 차도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뒤에서 브로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따라왔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고 미로 같은 길을 헤매며 도망쳤다. 젊은 아내가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그녀를 부축하며 계속 뛰었다. 40대 여성은 기침을 하면서도 따라왔고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추격자를 확인했다. 30분쯤 달렸을 때 우리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다. 추격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주변은 조용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브로커는 분명 공안에 신고했을 것이고 곧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했지만 어떻게 할지 막막했다. 돈은 있었지만 브로커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젊은 남편이 말했다. 일단 기차역으로 가자고 했다. 거기서 베이징행 표를 사서 떠나자는 것이었다. 새벽 3시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길을 피하고 골목으로만 다니며 기차역 방향으로 갔다. 1시간을 걸어 역 근처에 도착했지만 입구에 공안 차량이 2대나 서 있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우리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젊은 남편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자고 했다. 거기는 경비가 덜할 것이고 검문도 덜 엄격할 거라고 했다. 우리는 동의했고 터미널을 향해 다시 걸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지만 초췌한 얼굴과 더러운 옷차림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노점상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40대 여성은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터져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나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전 8시 드디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다행히 공안은 보이지 않았고 매표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젊은 남편이 베이징행 표 4장을 샀고 버스는 30분 후에 출발 예정이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지만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경찰이 들어올까봐, 브로커가 나타날까봐, 누군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 탑승했다.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터미널 입구로 공안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버스는 이미 출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았다. 베이징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곳에서도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고 몸은 피로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편으로 가벼웠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버스는 10시간을 달렸고 저녁 6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베이징 터미널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 밖으로 나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의논했다. 젊은 남편의 친척이 베이징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다.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연결되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 사람은 만나자고 했고 장소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고 1시간 뒤 허름한 식당 앞에서 그를 만났다. 중년의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우리를 보자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베이징에서 만난 남성의 이름은 왕이었고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중국인 활동가였다. 그의 집은 베이징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왕은 친절했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했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40대 여성은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왕이 구해온 약으로 치료받았고 다행히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렸고 다음 여정을 준비했다. 왕은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태국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몽골로 가는 것이었다. 태국 루트는 더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다. 몽골 루트는 위험하지만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의논한 끝에 몽골을 선택했다. 이미 돈이 거의 바닥났고 더 이상 중국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고 사흘 후 우리는 출발하기로 했다. 6월 23일 우리는 베이징을 떠났다. 왕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고 목적지는 내몽골 지역이었다. 운전사는 왕의 동료였고 말이 없었지만 믿을만해 보였다. 차는 이틀을 달렸고 도시가 사라지고 황량한 초원이 펼쳐졌다.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낮에는 태양이 자결했다. 40대 여성은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잤고 젊은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평양을 떠난 지 1달이 되었고 이제 몽골 국경이 눈앞이었다. 이틀 후 우리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왕의 또 다른 협력자가 우리를 맞이했고 그는 몽골인이었다. 그는 국경을 넘는 방법을 설명했다. 사막을 걸어서 건너야 하고 거리는 약 30km이며 밤에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국경 경비대가 순찰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물과 식량을 충분히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고 배낭에 물병과 빵, 초콜릿을 넣었다. 두꺼운 옷도 챙겼다. 사막의 밤은 춥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6월 27일 밤 10시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갔다. 몽골인 안내자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걸었다.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래는 발밑에서 흐물거렸다. 걷기가 힘들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래 속으로 발이 빠졌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달빛이 사막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자는 나침반과 GPS를 보며 방향을 확인했고 우리는 묵묵히 그를 따랐다. 3시간쯤 걸었을 때 첫 번째 휴식을 취했다. 모두 지쳐 있었고 40대 여성은 숨을 헐떡였다.
물을 마시고 10분간 쉬었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안내자가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려 얼굴을 때렸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모래는 계속 들어왔고 입안이 까칠했다. 6시간째 걷고 있을 때 젊은 아내가 쓰러졌다. 탈수 증세였고 우리는 그녀에게 물을 먹였다. 남편이 그녀를 업고 걸었고 우리는 속도를 늦췄다. 새벽 5시 드디어 국경선이 보였다. 철조망이 멀리 보였고 안내자가 저것만 넘으면 몽골이라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걸었고 30분 후 철조망 앞에 도착했다. 안내자가 철조망의 한 부분을 잘라 구멍을 만들었고 우리는 한 명씩 기어서 통과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드디어 중국을 벗어났고 이제 몽골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내자가 말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차로 이틀을 더 가야 하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 걸었다. 몽골 사막을 벗어난 우리는 안내자의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다. 몽골의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유목민의 게르가 보였다. 도시의 흔적은 거의 없었고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차는 계속 덜컹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중국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컸고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40대 여성은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표정은 밝아졌고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7월 7일 오후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몽골의 수도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거리에는 차가 많았고 사람들도 붐볐다. 안내자가 우리를 한 여관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하루 쉬라고 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가 줄 것이고 거기서 보호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여관 방에 들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샤워를 했다. 한 달 만에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었고 몸에서 때가 쏟아져 나왔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뺨은 푹 꺼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피부는 거칠고 탔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안내자가 몽골 전통 음식을 사다 주었고 고기와 야채, 국수가 담긴 요리였다. 맛은 낯설었지만 따뜻했고 배를 채우니 기운이 났다. 식사 후 우리는 둘러앉아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다. 평양을 떠난 지 40일이 넘었고 두만강을 건넜으며 중국을 횡단했고 사막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배신도 당했고 도망도 쳤으며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한국 대사관이 코앞이었다. 젊은 남편이 말했다. 내일이면 정말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안내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고 20분 후 대사관 건물이 보였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극기였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대사관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가 우리를 막았고 안내자가 상황을 설명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고 사정을 듣더니 곧바로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우리는 북한에서 온 교사, 주부 부부라는 것을 밝혔다. 직원은 친절했고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렸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40대 여성도 울었고 젊은 부부도 껴안고 울었다. 40일간의 악몽이 끝난 것이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다. 대사관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그동안 건강검진과 신원조사를 받았다. 40대 여성은 폐렴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나머지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몸은 많이 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직원이 말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고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일주일을 대사관 숙소에서 보냈다. 매일 세 끼를 제대로 먹었고 편안한 침대에서 잤으며 안전하다는 느낌 속에서 회복했다. 7월 10일 드디어 출발 날이 왔다. 우리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고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 창문을 통해 몽골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 했고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혁과 그 아이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희가 꿈꿨던 자유를 살아가겠다고, 너희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국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빛나는 건물들, 거대한 광고판들이 눈을 어지럽게 했다. 평양에서도 현대적인 건물이 있었지만 이곳의 규모와 속도는 비교할 수 없었다. 40대 여성은 계속 창밖을 보며 감탄했고 젊은 부부는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하나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석 달간 생활하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숙식이 제공되며 정착금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교육 내용은 한국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등이었고 매일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는데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고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평양의 내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고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은 한국어 교육이었는데 나만의 언어가 북한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단어도 뜻이 다르고 외래어가 많으며 말하는 속도도 빨랐다. 강사는 천천히 설명했지만 따라가기 힘들었고 수업이 끝나면 머리가 지끈거렸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다. 평양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2주째가 되자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쇼핑하는 법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웠다. 강사들은 친절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평양에서 10년간 교사로 일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아야 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시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나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다. 남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70년간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는지 실감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브로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사막을 걸었던 공포, 은혁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40대 여성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고 젊은 아내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우리는 매주 집단 상담에 참여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원에는 우리 외에도 수십 명의 탈북민이 있었고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 2달째가 되자 취업 준비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등을 배웠다. 나는 교사 경력을 살리고 싶었지만 북한 학력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 대학을 다시 다녀야 하며 교사 자격증도 새로 따야 한다고 했다. 절망스러웠다. 10년간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밤마다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석 달이 지나고 수료식이 다가왔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고 정착금도 지급받았다. 1인당 600만 원이었고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나는 룸메이트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석 달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었고 같은 아픔을 나눴던 동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다. 버스를 타고 하나원을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원을 나온 나는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착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아껴 쓰기로 했다. 방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인생 처음으로 완전히 내 것인 공간이었다. 평양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아파트에 살았고 중국과 몽골에서는 숨어 지냈으며 하나원에서는 공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방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다.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공사장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지만 그것이 자유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첫 주는 동네를 익히는데 보냈다. 마트가 어디 있는지,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병원은 어디인지 파악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 빠르게 움직였으며 전광판의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길을 잃어버려 1시간 동안 헤맸고 결국 영무원에게 물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당황스러웠다. 물건 종류가 너무 많았고 가격도 다양했으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선택이었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다. 편의점, 식당, 청소업체 가능한 모든 곳에 지원했다. 교사 경력을 적었지만 대부분 연락이 없었고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어떤 곳에서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어떤 곳에서는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달 동안 15군데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다. 절박해졌다. 정착금이 바닥나면 월세도 낼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이것이 정말 자유인지 의문이 들었다. 2달째가 되어서야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시급은 8,500원이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일단 수입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다. 일은 힘들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했으며 청소도 맡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손님들은 때로 무례했으며 사장님은 까다로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더 나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일하면서도 검정고시 공부를 계속했다.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한국 역사,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영어는 어려웠다.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웠지만 발음과 표현이 달랐고 여기서는 회화 능력이 중요했다.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듣고 혼자 발음 연습을 했으며 단어를 외웠다. 12월에 검정고시를 쳤고 결과는 이듬해 1월에 나온다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원룸의 난방은 약했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냈다. 크리스마스 무렵 하나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밥을 먹자고 했고 우리는 노원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사정이 나아 보였다. 청소 일을 하며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고 했고 작은 방이지만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탈북 과정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격려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이제 더 나아질 거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2020년 1월 검정고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자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합격이 아니었다. 북한에서의 내 학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자격을 얻은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학과에 가서 다시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학비가 문제였다. 사립대학은 한 학기에 300만 원 이상이었고 국립대도 150만 원은 필요했다. 식당 알바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았고 탈북민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고 다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비의 70%가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다. 3월에 한 사립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평생 꿈꿨던 대학생이 되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 교단이 아닌 학생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직접 배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설렜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나는 30의 나이였고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세대 차이가 느껴졌고 그들의 대화 주제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K-팝,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끼어들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내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은 노골적으로 피했고 어떤 학생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다. 북한은 정말 가난하냐고, 김정은을 본 적 있냐고, 왜 탈북했냐고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피했다.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수업도 벅찼다. 토론식 수업이 많았는데 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이 공부였고 비판적 사고는 위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고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얼어붙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 수업 전에 미리 주제를 공부하고 내 의견을 정리했으며 용기를 내서 발표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었다. 평일에는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였고 샤워를 하고 과제를 하다 보면 새벽 2시가 넘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쉴 시간이 거의 없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충만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꿈꿨던 자유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5월 어느 날 교수님이 나를 연구실로 부르셨다. 내 과제를 읽었는데 인상 깊었다고 북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점이 독특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안을 하셨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멘토로 활동해보지 않겠냐고 하셨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게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6월부터 주말에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고 그들의 고민에서 내 고민을 떠올렸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애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은혁과 그 친구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탈북민 단체에 연락했고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활동가들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국경 지역의 정보원들과 연락하며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다. 나는 은혁의 이름과 나이, 체포된 시기를 알려주었고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달을 기다렸고 7월 말에 연락이 왔다. 은혁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 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이 떨렸다. 활동가를 만나러 갔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은혁은 2019년 4월에 체포되어 청진의 교화소에 수감되었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이 충격이었다. 2019년 12월 수감 중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1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그 아이가,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다른 4명의 학생들도 조사했다. 2명은 같은 교화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고 1명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1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정보였다.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을까, 도울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고 밤마다 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수감 생활 중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리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재발했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났다. 상담사는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살아남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받아들이려 애썼다. 은혁의 죽음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8월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은혁과 그 친구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탈북민 인권단체에 가입했고 증언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내 얼굴이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편견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은혁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9월 작은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공개했다. 평양의 교사였던 것, 우등생들이 사라진 것, 금지된 서류를 본 것, 탈북을 결심한 것, 그리고 은혁의 죽음까지 모두 말했다. 청중들은 숙연했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위로했고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말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도 탈북민인데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은혁과 그 친구들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믿었다. 10월 한 인권단체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내 증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동의했다. 내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전달될 것이고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2021년 봄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4년의 과정을 3년 반 만에 마쳤고 교육학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 평양에서 10년간 교사로 일했지만 이 순간만큼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졸업 후 나는 비영리 교육단체에 취직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던 일이었다. 첫 수업을 시작한 날 15명의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1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했고 탈북 시기도 각기 달랐다. 나는 자기소개를 하며 내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평양의 교사였던 것, 탈북한 것, 이제 다시 교사가 된 것을 말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 보기 시작했다. 수업은 단순히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꿈을 찾는 법을 함께 나눴다. 때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울기도 했고 나도 함께 울었다. 1년이 지나며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발표를 하게 되었고 포기하려던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과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의 변화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학교 밖에서는 계속해서 증언 활동을 이어갔다. 대학교 시민단체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도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은혁과 그 친구들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2022년 나는 작은 책을 출판했다. 내 탈북 이야기와 은혁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였다. 출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 작은 출판사가 의미를 알아봐 주었다.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뜨겁지 않았지만 몇몇 독자들이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왔다. 한 고등학생은 이 책을 읽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고 한 대학생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울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은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느낌이었다. 지금 나는 33이다. 탈북한 지 6년이 흘렀고 한국에서의 삶도 안정을 찾았다. 여전히 악몽을 꿀 때가 있고 북한 억양이 나올 때가 있으며 한국 문화가 낯설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꿈꿀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갈 때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꿈꾸는지 알기 때문이다.
교실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은혁을 떠올린다. 그 아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아이가 배워야 했을 것들, 그 아이가 살았어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 은혁에게 그리고 자유를 꿈꾸다 사라진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희의 몫까지 살겠다고, 너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너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사라졌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행운인지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삶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걷고 있으며 별이 총총히 빛난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은혁이라고 상상하며 나는 속삭인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 2026년 현재 나는 여전히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은혁과 그 친구들이 보지 못한 이 자유로운 세상을 나는 그들의 몫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은혁이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탈북 실화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